안녕하세요. 오늘도 노유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재밌는 역사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150쪽 일본의 근대적인 국가체제,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너무나 이 무게 차이가 큰, 군사력의 차이가 큰 서구 열강, 강대국들이 해안가에 엄청난, 이렇게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교과서 150쪽에 지금 여기 보면 해안가에 배가 잔뜩 정박돼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대포를 발사하면서 위협을 가하면서 거래를 할 것이냐, 조약을 맺을 것이냐, 협박을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것들과 거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당시에 에도를 중심으로 군인들, 쇼군과 다이묘,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천황은 형식적인 존재였었고요. 영국이 청나라를 이기고 여러 항구를 개항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장군의 이름이 펠인데요. 펠이라는 사람이 군함을 끌고 일본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페리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에도막부는 결국에는 개항을 하게 됐죠. 이후 일본의 근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일본은 사방이 다 바다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거래를 한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과 네덜란드 상인에게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아예 본격적인 통상은 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청이 아편전쟁에서 졌다더라, 문호를 개방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양 선박이 나타나자 에도막부는 최대한 충돌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무렵 아시아 태평양 방변으로 진출을 꾀하던 미국이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했고요. 결국에는 미국과 미일 화친조약을 맺고 처음에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에도막부는 일부 항구를 개항하고 무역도 하게 되죠. 자, 그러자 미국이 시장을 좀 더 열어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얘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항장을 늘리고 역시 불평등 조약인데 핵심 내용이죠. 취해법권도 인정하고요. 외국과 협의해서 관세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 등과 줄줄이 조약을 맺어서 서구의 나라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왼쪽에 일본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두 군데가 첫 번째 개항했을 때 밀 화친 조약 때 오픈한 거고요. 초록색의 지역은 두 번째 밀 수호 통상 때 훨씬 더 많은 수의 도시가 개항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서양의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일본은 물가가 크게 오르고요. 경제적인 타격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불만이 컸었던 사람들이 서민과 하급무사들, 특히 하급무사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상해합니다. 한편 에도막부가 천황은 교류하지 말자라는 반대 의견을 싹 무시하고 미국에 굴복해서 통상을 자꾸 맺자 거센 비판이 등장합니다. 마침내 지방에 하급무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막부를 치고요.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부, 새롭게 등장한 신정부는 에도를 다시 이름을 도쿄로 바꾸고요. 중심 도시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탄생하였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천황을 다시 도쿄로 모셔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황 중심의 강력한 국가로 거듭났는지 한번 봅시다. 메이지 정부는 강한 나라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일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양의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들보다 더 강해지려고 했던 거죠. 봉건적 지배체제를 없애고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신분제도 개혁하고요. 징병제를 실시해서 근대적인 군대를 조직합니다. 땅과 세금 제도도 개선하고요. 또 근대적인 교육 제도도 도입하고요. 유학생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해서 서양의 제도를 배우려 합니다. 근대적인 공장도 설립하고 상공업을 키웁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가 건설되고 전신, 전화 등 통신시설이 설치되면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헌법을 만드는데요. 1889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요. 천황에게 강력한 권한을 다 부여를 합니다. 일본은 천황 거고 군대도 천황 거예요. 천황을 위해서라면, 일본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 따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일본은 근대화를 하면서 강력한 천황 중심의 국가, 굉장히 독특한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메이지 명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 정치를 밝게 잘한다는 의미로 면호를 명정, 일본어로 메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메이지 정부로, 천황은 메이지 천황으로 불리게 되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서구식의 건물들과 전차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이 발달한 거리, 오늘날 우리나라의 명동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식 옷차림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1889년 메이지 헌법의 선포가 되는데요. 일본은 이 헌법의 1조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천황이 다스린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하는 형식의 헌법이 발표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입헌군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본 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당시에 일본 천황은 거의 신이면서 메이지 정부를 거치면서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큰 영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고 신처럼 떠받들게 됩니다. 천황은 헌법과 같은 날 발표된 황실 전범에게서 신격화되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기관을 천황 아래에 두었고요. 군대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천황의 군대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일본인들에게 천황에 대한 절대 복종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학교에 천황의 초상화를 걸고 충성을 맹세하게 했고요. 일본은 천황이 영원히 다스린다라는 내용의 노래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천황을 모함했다가는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인 존재였던 천황이 강력한 절대군주로 변신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세도 표정도 많이 거만해졌죠. 자, 아래쪽에 탐구활동은요,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중국이 일본에 비해서 유럽에게 힘을 쓰지 못했던 게 무슨 차이일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이 개화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개화의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청은 서양에 맞서려면 신식 무기와 군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제도 역시 청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일본은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서양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 일본을 강하게 만들려면 모든 것을 서양식으로 바꿔서 우리 일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둘의 차이점이었고요. 청은 근대화를 위해서 15년의 유학을 보내서 관리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반해서 일본 정부에서 이 해외에 파견한 이와쿠라 사절단은 2년 반, 3년 만에 서양과 미국을 투어를 하고 와서 바로 핵심 관리의 절반이 이 이와쿠라 사절단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물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운 내용을 곧바로 바로 근대화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강력한 나라로 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차이점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료 1, 2를 통해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중국과 일본이 선택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보자 얘기를 했죠. 천천히 바꾸자. 그 다음에 청의 사상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도입하자. 반면 일본은 강하기 위해서 서양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자라는 것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일본의 제국주의화. 자, 이렇게 해서 힘을 키운 일본은요, 서양의 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권력자로 성장해 가는데요. 특히 안타깝게도 바로 옆에 있었던 조선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갑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그런 다 내용이 겹치는 것이라 그냥 간단하게 밑줄만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군인입니다. 일본이 청나라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조선을 밟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러시아가 너 어디까지 오나 보자 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본이 영토 확장 정책을 펴다로 넘어가죠. 메이지 정부 이후에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본 내에서 문제가 생겨요. 소장농, 노동자 등의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이 작아서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양을 본떠서 외국으로 침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과 대등한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까지 체결하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청이 버금가는 지위를 과시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운요 사건을 터뜨리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류큐, 일본의 가장 남쪽에 오키나와 있는 쪽에 무력을 병합해서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시킵니다. 지금도 이 류큐 열도 지역에 나오이다오라는 섬이 지금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의 독도처럼 이 류큐 열도의 다오이다오라는 섬이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료 돋보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지폐에 그려진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럽처럼 강대국이 되자 아시아의 우물한 개구리를 잊지 말고 이제 우리도 유럽과 나란히 이제 서자라고 해서 이를 위해선 제국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1890년 조선을 놓고서 파워게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과 파워게임을 하죠. 조선을 삼키기 위해서 일본과 청의 파워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와 또 파워게임을 합니다.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핑계로 대규모 군대를 일본이 파견을 했고요. 조선이 양국 군대 모두 나가라 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복궁을 급습하면서 조선의 정치를 간섭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옆 동네네요. 삽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산만 근처에 있던 청의 군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요. 전쟁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거액의 배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청이 조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랴오뚱반도, 타이완과 기타 등의 막대한 배상금을 획득하면서 이제 청나라까지 넘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청일전쟁 이후에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을 상실하게 되고요.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서구 열강과 같은 엄청난 강대국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뒤 일본은요, 러시아가 이 자신들의 성장을 해방을 하려 하자 러시아를 대상으로 또다시 한번 파워게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는요 일본이 성장하는 것을 반대해 왔어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랴오뚱반도를 일본이 가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러프 도옥해서 세 개의 나라가 다시 이 랴오뚱반도를 청에게 돌려주라는 삼국간섭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의 관계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와 일본은 이렇게 거대한 거인과 조그마한 사람의 파워게임, 러시아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크는 것을 반대했던 나라들이 일본을 또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빅매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영국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또 견제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얻은 일본이 리순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급습하게 되고 여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를 러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 만주에서 러시아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여 승리를 하게 되고요. 가장 큰 승리는 러시아의 무적 함대였던 발틱 함대, 발트 함대를 일본이 물리쳤다는 얘기죠. 우리 1학기 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러시아의 이 발트 함대는 천하 무적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디에 있었냐면 청을 돌아서 동남아시아를 돌아서 인도양을 지나서 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인근에 있었어요. 지중해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발탄대 돌아와서 여기 동해에서 도착하자마자 싸웠던 게 동해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싸움입니다. 근데 이 발탄대를 물리친 일본이 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중재로 포츠무스 조약을 맺었고요.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했고요. 랴오뚱 반도도 차지하고요. 또 러시아로부터 사할린 일부까지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대륙으로 건너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죠. 나머지 아래쪽에 도움글은 좀 읽어보시고요. 내용 확인하기 갑시다. 다음 내용이 맞으면 틀리면 X하세요. 메이지 정부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목표로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했죠. 러일 전쟁의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의 독점적 지배권 지위를 확보합니다. 1889년에 제정된 헌법으로 일본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근대화가 되면서 공화제가 아니라 천황제 국가 체제죠.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는요. 랴오뚱 반도에서 이권 획득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후니까 시몬세키 조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랴오뚱 반도 이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러시아니까요. 삼국 간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본에 대한 근대화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네요. 수고하셨습니다.